안녕하세요. I24 뉴스 영어 채널 Jewish World Weekly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매주 저희는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즉 글로벌 유대인 공동체에서 관심을 갖는 이야기, 이슈, 그리고 인물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번 주 유대인 세계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욕주는 예배장소 주변에 50피트의 완충구역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출입구를 막거나 예배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유대교 회당 밖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및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보호조치라고 부르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많은 참석자들이 강연을 방해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유대인 문화의 달 강연을 연기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조치가 행사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런던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코셔 슈퍼마켓인 코셔 킨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골더스 그린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에는 방화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적 결함으로 판단되었으며 매장은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10월 7일 학살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이스라엘 미온적 지원을 비판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패배에 대한 190페이지 분량의 부검 보고서가 새롭게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줄 분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결된 I24 뉴스 영어판 미국 선임특파원 마이크 와게나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부검 보고서에 무엇이 언급됐고 무엇이 빠졌나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 켄 마틴은 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나 빠진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보고서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에서 압박을 받아서만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전체에 걸쳐 주목할 만한 탭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과 저기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상 처음 작성된 초안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개 의도는 없었지만 공개 압박이 심해 결국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는 5만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가자지구나 집단학살 주장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관계자들이 회의 중에 찾아와서 자체 조사 결과 정말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운동 중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이 친팔레스타인 단체들 주장에 따르면 최종 투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관계자들이 친팔레스타인 단체에 전달한 정보일 뿐 DNC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보고서에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컸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에밀리, 그건 바로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운동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더 많은 팔레스타인 지지표나 친팔레스타인 표를 얻었다면 그 결과 이스라엘 지지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투표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또 다른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거운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녀의 지지로 인해 혹은 적어도 그녀가 선거운동 내내 팔레스타인 목소리가 들리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민주당이 이 보고서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은 중간 선거와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이게 좀 웃긴데요. 숫자는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 숫자들을 실제 보고서에 넣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틀이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숫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검을 둘러싼 논란은 제쳐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회에서 실제 표결로 나타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일부 민주당원들이 점점 더 방어용 무기 지원도 이스라엘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도 중단하거나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과 같은 인물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은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더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기 생산과 그 외 전통적으로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던 관련 분야에서 더 자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민주당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부족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대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여전히 민주당에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거부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90%가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70%가 이스라엘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는 11월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유대인 민주당 협의회 CEO 헤일리 소이퍼 씨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란과 유대인에 대한 통역 그리고 반유대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우파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유대인들이 투표 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대인 유권자 10명 중 7명,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대인 유권자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과 2022년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도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만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유권자들이 그들을 압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실패한 정책들은 우리 모두의 생활비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반유대주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유대인 유권자의 90%가 반유대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가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투표가 여전히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핵심 가치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미국 유대인 대다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란과의 전쟁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아시나요? 제 말은 10월 7일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고향에 더 큰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나요? 그 전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문제가 여러 이슈들 중에서 더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 해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 문제가 실제로 더 부각되었어요. 이것은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네 번째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70%의 유대인 유권자들, 이스라엘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의 비슷한 비율인 67%의 유권자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5%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62%는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국 유대인들, 특히 대다수가 많은 이스라엘인들과 비슷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유대 국가이자 민주국가로서의 미래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유대인들에게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그들이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이게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꽤 신뢰할 만한 조사잖아요. 그럼 11월 이되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진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유대인 투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민주당 연합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 투표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약 10명 중 7명의 유대인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뉴욕을 비롯한 여러 곳에 많은 주요 선거구가 경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선거구들이 민주당에 돌아가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거예요. 이 선거구들은 유대인 표가 무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약 20% 정도예요. 그래서 이 표는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선거구와 주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헤일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마냐 스타로비치 세르비아 유럽 통합부 장관이자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 대표단장인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반유대주의 퇴치 노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반유대주의, I24 뉴스 영어 채널의 미국 수석 특파원 마이크 웨건하임이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을 더 들어보시죠. 알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요즘 유럽보다 걸프 지역에서 더 많은 동맹국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국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유럽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반대의 경우는요? 글쎄요, 다른 나라에 조언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발전시킨 우리의 경험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 정책을 분명한 가치관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를 이스라엘과 뜻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여기에 실질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상업적 유대, 투자 유대,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세르비아에 진출해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소매 분야, 물론 방위 산업까지 이러한 협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 이웃들도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또한 세르비아의 IHRA 대표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는 큰 우려사항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워왔습니다. 현재 세르비아 유대인 공동체와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반유대주의로 인해 많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 세르비아 공화국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반유대주의, 즉 극우 반유대주의, 기독교 반유대주의, 이슬람 반유대주의, 아랍 반유대주의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좌파, 극좌파, 아나키스트, 초자유주의자 집단, 미국 대학, 서유럽 대학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확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르비아에서도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결코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사례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그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설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는 그게 일종의 유행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반시온주의자가 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반유대주의로 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든 사례 하나하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펙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르비아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외무장관 등 지도자들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며 왜 세르비아, 이스라엘, 미국 관계의 이런 삼각구도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이펙뿐만 아니라 미국 유대인 위원회의 모든 친구들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채택한 특정 법안에 대해 저희를 지지해 준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세르비아가 세계 최초로 테레진 선언을 완전히 이행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저희는 홀로코스트 기간에 압류된 재산을 유대인 공동체에 완전히 반환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를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홀로코스트 동안 전체 가족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2017년부터 세르비아의 유대인 공동체에 예산을 지급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관련 법을 가장 먼저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금액은 기업과 문화의 보존을 향상시키고 세르비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면 정말 충격받으시겠죠? 하지만 특히 미국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을 거예요. 한 남자는 악명 높은 성, 인신매매범과 이름이 같다는 점을 웃기게 여기려 했습니다. 조 브라운이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미국에는 앱스타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약 13,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독일의 한 마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아슈케나지 유대인 성입니다. 하지만 이 성을 가진 전설적인 시나리오 작가, 예술가, 음악 매니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 사람만 떠오를 것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제프리 앱스테인. 제프리 앱스타인. 수치스러운 제프리 앱스타인. 그리고 미국에는 제프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사망한 뉴욕 금융인과 이름이 겹치는 불운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저는 몇 년 전부터 범죄자 제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기사로 다뤄졌지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죠. 미국의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500명 미만입니다.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갖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메일을 보고 이게 뭐지?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뉴욕 출신 또 다른 제프 앱스타인은 자상해수 사업을 했지만 2022년에 예전부터 좋아하던 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코미디언이 되어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 것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어요. 그의 관찰 코미디는 오리건에 이주한 X세대 삶에 초점을 둡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도 공연의 일부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언젠가 모두가 제 이름을 알게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무엇을 바라든 조심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 그 등 성별 대명사가 있지만 제 경우엔 대명사처럼 그 사람은 아니에요가 따라붙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동명이인이 저지른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코미디 쇼와 오픈마이크에 가는데 거기서 앱스타인 파일이나 앱스타인에 관한 농담을 듣곤 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로 매우 저급한 농담들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저는 주로 깔끔한 개그를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저는 그저 현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죄자 중 한 명과 이름을 공유한다는 어색하고 불행한 현실에 집중하려고 할 뿐이에요. 이런 농간 덕분에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얻었지만 그만큼 저주이기도 했어요. 많은 코미디 공연 기획자들이 저를 섭외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라인업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의 코미디는 동명이인들에게 환영받고 있어요. 제프리 앱스타인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이 그의 이름에 대한 유머 덕분에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자기 본명을 부정하다가 이제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선택을 하려면 강한 멘탈도 필요하죠. 제 생각엔 그 이름과 상황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려면 말이죠. 전 세계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6명이나 더 있습니다. 저 혼자 이 길을 걷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고 2016년쯤부터 우린 이제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모임이 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라디노어는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였고 심지어 종교 재판과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계속 추방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디시어처럼 이 독특한 유대계 스페인어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뮤지션이 이 언어를 다시 멋지게 만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라디노 가수 르네 벤자민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작은 체구에서 정말 큰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 소리랑 고음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은 연습과 많은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라디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역사적 시기와 관련된 인터뷰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라디노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해요. 자장가나 여러 가지도 알고 있고요. 혹시 할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셨나요?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시나고그에서 들었어요. 저는 정말 종교적이었고 예시바를 비해서 시작했어요. 음악을 통해 시작했고 음악을 통해 시나고그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영혼이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아, 그랬군요. 그런 연결감을 느꼈을 때 몇 살이었나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어릴 때부터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영혼이 아주 오래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역사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문화와 언어를 좋아하고 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연은 없죠.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네요. 그럼 먼저 노래 경력을 준비하면서 라디노를 배워야 했나요? 아니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고전적인 노래들부터 배우고 있나요? 저는 처음에 야스민 레비와 함께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재능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그녀와 함께 전통 노래를 공부했고 그 노래들을 통해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도 공부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라디노어를 구사하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나눠요.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보는 건 슬퍼요. 이 언어도 이데시어처럼 사라지고 있지만 터키에서는 나이 많은 여성들의 손녀들이 이 언어를 쓰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 언어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설명해 주세요. 라디노어는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라디노어는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예요.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배신당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 또래 사람들도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그 노래들과 언어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나 가까운 환경을 넘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 왜 좋은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마 20년 후쯤에는 라디노어라는 언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하지만 저는 노래와 문화, 이야기들은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춤추고 아디오 카리다, 아브라함 아비누 등 모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들을 예전에도 지금도 회당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언어는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사람들을 노래와 문화에 연결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시련을 알고 모두가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지어 행복한 일들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강렬하고 열정적이에요. 저도 그만큼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에서요. 네.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들으면 라디노어인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할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냥 느끼면 돼요. 제 음악을 그냥 느끼면 돼요. 그래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지 생각해 보면 네. 멋지네요. 계속 좋은 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며 열정을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Jewish World Weekly는 여기까지입니다. i24 뉴스 영어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그리고 물론 저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이번 에피소드와 이전 에피소드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아디오스를 전합니다.